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신라고 재밌고 그려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신라고 재밌고 그려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문제집에서 보는 역사는 때로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신라고 재밌고 그려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역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덧 추석도 지나가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친척분들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명절인데요. 또한 학창 시절엔 큰돈이 생기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친척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실 때 일부러 모른 척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하며 기분 좋게 용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용돈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노란색 5만원권인데요. 그 5만원권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우리나라를 빛냈던 위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화폐들과는 다르게 5만원권에는 여성인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사임당은 어떤 인물이길래 한국 화폐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 위인이 된 것일까요?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신사임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녀의 아들 율곡이이나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 중기의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당시 글쓰기와 그림은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신사임당은 어떻게 화가가 된 것일까요? 신사임당에겐 그녀를 전폭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7살 때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당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수놓기 바느질로 한정적이었지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 신명환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명환은 그녀와 결혼할 사람 역시 신사임당의 그림을 지지해줄 사람으로 선택했는데요. 그녀의 남편 이원수는 학문이 부족하고 관직도 없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신명환은 명문가를 만나면 그림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신사임당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걸까요?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는데요. 한 여인의 치마에 음식 국물이 튀게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 여인에게 치마를 벗어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데요. 그 뒤 신사임당은 튀긴 음식 자국 위로 포도송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다 그린 후 주변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는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렸으면 이런 일화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을 알 수 있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율곡이의 스승인 어숙권이 시화, 일화 및 견문학 내용을 기록한 필기집 폐관잡기에는 신씨의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에 다음 간다고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것이며 또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 수 있으리요.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평을 받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사임당의 자식들 역시 그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율곡이이는 13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첫째 딸 매창은 시의 운치는 맑고 깨끗하며 그림 솜씨는 정교하여 그야말로 이 어머니의 이 딸이 있다 라는 그대로다 라는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사임당은 엄마, 현모양처이기 전에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조선의 대표적인 예술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행은 5만 원권 발행을 준비하면서 집회에 들어갈 인물 후보 20명을 선발한 후 성인 남녀 1000명과 각계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는데요. 신사임당과 장영실이 끝까지 각축을 벌였지만 한국은행은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신사임당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을 다룬 콘텐츠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거벗은 한국사 76화, 공부왕 찐천재 58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있습니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조선시대의 사임당 신씨의 삶을 재해석해 그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알려드릴 콘텐츠를 통해 신사임당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럼 엑스디너리의 히어로즈, 꿈을 꾸는 소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역사 관련 드라마나 영화는 정말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봄, 노량, 오솜의 붉은 끝동 등 다양한 작품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역사 드라마나 영화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관련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몰랐던 역사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알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2015년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역사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입니다. 영화를 통해 사도세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이의 무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평균 수명이 47년이던 조선에서 영조가 42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니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왕을 이을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생긴 사도세자는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사도세자가 왜 뒤주에 갇혀 죽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영조의 엄청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7살에서 10살 정도일 때 세자로 책봉되지만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영조는 그 후 바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세자시강원을 세우고 사도세자가 3살이 될 때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도세자도 처음엔 교육을 잘 따라갔는데요. 일찍이 명주와 무병배를 보고 사치와 검소를 구분하여 무명옷을 입기를 청했으니 매우 기특하다 라는 내용이 영조실록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영조 역시 이런 아들을 정말 예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9살이 된 사도세자는 두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 따윈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세자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공부를 멀리한 아들에게 실망한 영조는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공부보다는 무술을 좋아하고 활과 말타기를 잘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 역시 영조의 마음엔 들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한중록에는 심지어 백성이 춥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꾸중하셨다. 세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사도세자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매일매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사도세자는
장인어른에게 우울증 약을 보내달라 편지를 보내 약을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시도했지만 군인들이 말려 구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상태가 악화된 사도세자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당번 내시의 목을 베는 등 사도세자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여승, 기생들과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거처를 무덤처럼 꾸미고 관처럼 보이는 지하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는 칼을 차고 아버지 영조를 찾아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여달라 청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28세의 나이에 뒤주에 갇혀 죽게 된 것인데요. 영조는 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뒤주에 갇혀 죽게 하였을까요? 사도세자를 처벌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당시 영리하고 지혜로웠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즉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들 사도세자에게 건 기대가 많았던 영조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사도세자를 조금씩 죽어가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영화 외에도 사도세자를 다룬 콘텐츠는 정말 다양한데요. 벌거벗은 한국사 12화, 26화, 책 읽어드립니다 25화가 있습니다. 모두 유튜브에 짧게 클립으로도 나와 있으니 자기 전에나 식사하면서 시청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하현상의 나도 K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1시 36분. 여러분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신라고 재밌고 구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유로운 점심시간, 저희와 함께 짧은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친구들과 모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연애 이야기입니다. 남의 연애 이야기만큼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조선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순애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순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랑을 순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우리가 벌써 순애를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순애를 실제로 보여준 조선의 왕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다뤘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입니다. 정조는 한 궁녀에게 2번이나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과연 왕의 고백을 2번이나 거절한 궁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정조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B2B의 2번째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정조가 2번이나 고백했던 궁녀의 이름은 성덕임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고 정조는 정조의 어머니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11살의 정조와 10살의 덕임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덕임의 아버지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9일 후 정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덕임이 정조 어머니의 궁녀가 되며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조는 덕임을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조는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는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는데요. 정조는 덕임에게 자신의 후궁이 되어달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덕임은 명을 따를 수 없다며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조와 중전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후궁이 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덕임의 말을 듣고는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거절당한 후 둘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정주는 왕위를 이을 아들을 갖지 못했는데요. 정주는 고백한 지 15년이 지나고 정주는 30살, 덕임은 29살이 되어 다시 후궁이 되어달라 고백하지만 덕임은 자신이 왕실의 피해가 될까봐 또다시 거절하게 됩니다. 빨리 후사를 가져야 했던 왕실은 다른 후궁을 들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됐는데요. 정조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에게 가벼운 벌을 주는 등 덕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덕임은 정조의 마음을 받아주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알콩달콩 부부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드디어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5살이 되던 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죽었을 때 덕임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덕임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녀가 자연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정조에게 바라건대 정전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또 장차 지하에서도 즐겁고 좋아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 날 덕임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조는 덕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어제의 빈묘지명이며 이 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정조와 덕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정조는 덕임이 죽은 후 너는 멀리 떠났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조와 덕임의 사랑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벌거벗은 한국사 79화 드라마 오소매 붉은 끝동이 있습니다. 오소매 붉은 끝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드라마로 뽑힐 정도로 여운이 남고 재미있으니 정조와 덕임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오실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만원권 지폐 속 신사임당과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 정주와 덕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긴 어렵고 암기에 집중되었던 학창시절의 역사 공부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전해들은 신나고 재밌고 구려. 다들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역사의 흥미를 느끼고 또 소개해드린 콘텐츠로 심화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최휘서,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